진정한 맛집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행복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구나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맛집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정입니다. 자, 변호사님. 네, 어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또 신상 털기 뭐 그런 거예요? 어떤 걸 궁금하시? 털다니요, 네. 변호사님. 네, 터는 건 아니고 개인 신상이 아니라 변호사님 개인의 어떤 그 역사 혹은 추억에 관한 아름다운 질문. 괜찮겠죠? 언제든지. 네, 예. 뭐 궁금하세요? 첫사랑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첫사랑? 자, 어쨌든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어린 시절 어린 혹은 시절. 청소년기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언제입니까? 역시 첫사랑일 수 있어요. 뭐 등굣길에 그 오빠, 교회에서 만난 그 오빠. 없어요, 없어. 우리 남편이 첫사랑입니다. 아, 위험한 질문. 아니, 예, 진짜 진실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10대 때 추억 중에 좀 떠오르는 건 네. 지금 수학여행. 수학여행. 제주도 수학여행, 우리 학교 다닐 때 경주 수학여행 이런 거 좀 어.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 마당이 크게 있었거든요. 마당에서 막 강아지랑 뛰어놀고 이랬던 그 어린 시절 추억이 되게 행복했었는데 뭐 잠깐이지만 이런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소환하면서 그 당시 행복한 기억이 살아나는 것 같아. 이게 좋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 시절에는 친구들하고만 있어도 아무 이유 없이 웃기기도 하고 맞아요. 행복하기도 그냥 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정작 요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함부로 행복한가요? 라고 묻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학교 폭력이나 또래들끼리의 갈등 문제가 대부분 어른들이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제대로 보호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런 문제, 뭐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만 잘 단속하면 되겠지라고 그냥 무심코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입법 청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교 밖 학교 폭력입니다. 변호사님, 원래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감금 등에 의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도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입니다. 아, 학교 내외에서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사실 학교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우범 지역이라면 학교 안보다는 학교 밖이 더 다양하고 좀 위험한 장소가 많을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학교 폭력의 장소, 그중에서도 가장 넓고 복잡하고 위험한 장소일 것 같습니다. 가장 넓고 복잡하고 위험한 장소요. 어딜까요? 학생들이 무척 자주 다니는 곳이겠죠?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심지어 상당수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주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의 살다시피 하는 곳입니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위험하다고 하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겠는데요. 과연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는 어떤 학교 폭력인지 우선 청원을 듣고 대책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한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들을 도와주십시오. 조카가 다니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13명이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여학생과 교사 등 약 30여 명의 사진을 공유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인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단톡방에 대해 알게 된 피해 학생들이 그 내용을 학폭으로 신고했으나 학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학습권 때문이랍니다. 심지어 조카가 자살 시도를 한 뒤에도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아이는 가해자의 앞자리에서 시험을 봐야 했다고 합니다. 학교만 믿고 기다리던 조카는 2차 가해와 학교의 무관심으로 병들어갔고 약으로 버티다가 급기야 자해를 하고 수면 유도제를 한가득 삼켜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산산조각났습니다. 학교에서 전처럼 수다 떨며 웃고 싶었던 조카의 작은 바람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과 정신적 트라우마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 대해 일벌백계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강화해 주십시오. 사이버 학폭 피해자에 대한 긴급 분리 보호 조치도 명확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대화방 범죄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이게 사실 청원 내용에는 문제의 이 단체 채팅방에서 오갔던 각종 성희롱 그리고 뭐 인격 모독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도 이거 애둘러서 전달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직설적이고 심한 표현이 많아서 단 한마디도 이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직접 본 피해자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원래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 외부에 알리거나 현장에서 이제 발각되기 전에는 아무리 보호자라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사이버 학폭은 아예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은밀하고 또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죄는 엄마가 아빠가 바로 옆에 있어도 모를 수 있는 그런 범죄니까 더 위험하고요. 더구나 요즘 학생들에게는 SNS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잖아요. 공부, 뭐 취미생활, 교우관계, 그야말로 실생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또 하나의 세계인데 그곳에서 이렇게 학폭까지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로 큰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사이버 공간이 학교 폭력의 새로운 중심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 폭력은 소폭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학폭 관련 실태를 조사해 왔는데요. 특히 지난 2021년 가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을 자세히 묻는 문항이 추가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이버 폭력 중에서는 언어 폭력이 42.7%로 가장 많았고 SNS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저격, 즉 명예훼손이나 피해자를 단체 채팅방에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 즉 온라인 따돌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이버상에서 어떤 특정한 한 명을 피해자를 정해놓고 저격하는 글을 여러 명 다수의 가해자가 계속 반복해서 지속하는 행위들, 또는 플레이밍이라고 해서 이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행위들, 또 사이버 감옥이라고 해서 어떤 SNS나 단톡방이나 이런 어떤 그 대화하는 곳에 강제로 초대를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언어 폭력이라든지 괴롭힘 같은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게 만든다든지, 또는 반대로 게임 아이템 같은 것들을 갈취하는 이 사이버상에서의 갈취도 나타나고 있고요. 와이파이 셔틀, 데이터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은 그 학교 폭력의 큰 범위 안에서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폭력인데,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사이버 세상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모든 폭력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나 운동장이 아니라 바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 공간인데요. 사이버 학교 폭력 양상 중에서도 이런 메신저 안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무려 46%나 됐습니다. 네, SNS와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 어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알아도 그 심각성을 이해 못하기도 쉽습니다. 뭐 직접 주먹으로 때리거나 아예 상처가 났거나 뭐 아니면 면전에 대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까지 글이나 영상 안 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오죽하면 저격, 감옥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네. 사이버 학폭의 위험성은 몇 가지 사례만 봐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이현석 군은 자신이 다니던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친필 쪽지에는 제발 도와달라는 호소가 적혀 있었는데요. 고 이현석 군을 괴롭힌 것은 누군가 장난삼아 SNS에 게시한 이른바 저격글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 사실처럼 퍼져나가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이를 견디다 못한 현석 군이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떠나고 만 것입니다. 사이버 폭력은 그 오프라인상의 폭력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나 고통을 공감하거나 이 상태를 알아주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피해자가 방치되거나 또 그 고통이 오랫동안 좀 방치돼서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공격이거든요. 사이버 폭력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훨씬 더 가중되고 가해자들의 죄책감은 결여된다. 이 파급력과 확장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도 더 크게 알려지기도 하고 또는 피해자가 이로 인해서 2차, 3차의 피해를 더 당하기도 하고 이 24시간 동안 계속 공격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이어진다는 거에 있어서 이 사이버 폭력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초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버 저격은 그야말로 상대의 인격을 공격하는 이 수위가 전혀 다르군요. 그렇죠.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한 번 생산된 게시물은 어디까지 퍼져갈지도 모르고 널리 전파될수록 그 내용이 가장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결국 피해자의 본 모습이나 진실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고 나도 모르는 곳에서 내 사진과 영상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사이버 학교 폭력 갈수록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내용처럼 현행법을 고치지 않으면 사이버 학폭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은 사이버상의 따돌림만 학교폭력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 폭력과 피해 유형을 고려한다면 너무 협소한 규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2012년 신설된 학교폭력 예방법 제20조 3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법률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국회에서도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에 명시된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 폭력으로 변경하는 등 사이버 학폭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사이버 학폭, 마치 사이버 세계를 돌아다니는 컴퓨터 바이러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곧바로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마는데 사이버 학폭과 관련된 현행법은 마치 업데이트되지 않은 구형 백신과 같다는 게 사이버 학폭 피해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아무쪼록 갈수록 수법이 다양해지는 이 사이버 학폭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혹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입법 청원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소년은 없다? 소년이요? 소년이 없어요? 소녀? 소년 다 어디 갔죠? 소년이 없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년이 없다? 약간 되묻는 것 같은데요. 상대가 소년이 없다고 하니 소년이 없다고? 뭐 이렇게 되묻는 건가요? 대체 소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년이 글쎄요. 소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리고 그 소년이 대체 누구인지 청원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좋아하던 지인이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배달 대행을 하다 뺑소니 차량에 의해 도로에서 사망했습니다. 지인은 훔친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 힘들어하고 가해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9일 오전 12시경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 내거리 인근에서 가해자들은 서울에서 훔친 차량을 몰고 신호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다가 마침 마지막 배달을 끝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지인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들은 200m 정도 도주 후 차를 세워놓고 도망쳤습니다. 이후 6명은 대전에서 잡히고 나머지 2명은 다시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로 도망쳤지만 다음 날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전부 촉법 소년에 해당돼 운전자만 현재 소년원에 송치돼 있고 나머지 7명은 부모의 인계로 귀가 조치됐습니다. 가해자들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지인은 이루고 싶은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졌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현재의 법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차량 절도에다가 무면허 그리고 끝내 뺑소니까지 그야말로 사고 자체도 아주 질이 안 좋았지만 사고 전 가해자들의 행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말 온 국민이 놀라고 분노했었죠. 이 사고를 내기 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차량을 훔쳐서 운행하기도 하고 또 주유소에서는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부모도 공권력도 이들의 탈법 행위를 막지 못해서 비극이 벌어지고 만 거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무면허, 차량 절도라는 중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때문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된 이후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그리고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습니다. 예.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 뉴스에 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그럴 때마다 소년법 고쳐야 된다. 요즘 애들은 예전과 다르다라는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는데 변호사님 이 기회에 이 촉법소년과 소년법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핵심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개정을 거듭하며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반사회적 환경에 놓인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범죄자의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 성인과 구분해서 처벌이 아닌 훈육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를 위해 연령별로 범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죄를 저지르면 범죄 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한 경우 촉법 소년, 그리고 형법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을 우범 소년으로 구분합니다. 이 보도로 공개된 사건들만 보면 갈수록 소년 범죄는 증가하면서 가해자 연령은 낮아지고요. 그리고 범죄 수법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흉악해지는 이런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이 촉법소년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뭐 우리는 어차피 잡혀도 어려서 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하지만 더 어린 나이부터 처벌한다고 해서 소년범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2022년 6월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태스크포스까지 꾸렸기 때문인데요.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이 단순 절도나 폭행뿐만 아니라 납치, 감금, 집단 폭행, 무면허 뺑소니와 성범죄까지 저지르고 아예 만취 상태로 파출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이미 성인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를 거침없이 저지르고 있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 대부분이 흉포한 강력범죄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릅니다. 같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항목은 절도와 폭력,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가출하거나 거리를 떠돌던 중 별것 아닌 이유로 또래와 시비가 붙거나 한 끼 식사나 하룻밤 잘 곳을 마련하려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해 촉법소년이 저지른 살인은 2017년 0건, 2018년 3건, 다시 2019년 1건으로 줄어드는 등 들쭉날쭉합니다. 언론 보도가 부각하는 악랄하고 계획적인 범죄보다는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무리해서 빠져나오지 못해 재범의 길에 빠지는 사례가 더 흔합니다. 역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범죄 가운데 13세가 저지른 범죄가 가장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뚜렷한 대책 없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만 한 살 낮춘다면 결국 12세짜리 범죄자만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면 그동안 제재하지 못했던 13세 청소년의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반대로 12세짜리 촉법소년 범죄자가 증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정말 무섭네요. 왜냐하면 촉법소년 상당수가 자신의 범죄 의지가 아니라 주변 관계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출 청소년 그룹 중에 더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 경찰에 잡혀가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을 절도나 성매매에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 연령 기준만 낮추는 것이 과연 촉법소년 범죄를 줄이는데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지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좀 어려운 난제를 만나면 외국 사례를 살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기 시작한 나라들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미국, 영국도 처음에는 복지를 통한 소년 보호에 충실하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소년 범죄가 심각하게 증가하자 복지보다는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다시 처벌보다 복지와 보호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 건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재범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범 같은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단순히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개개인한테 맞는 이런 재범 억제를 위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엄벌주의로 계속 가다가 최근에는 흐름 자체가 뭐 예를 들면은 형사 미성년자 규정이 없던 주가 이제 새롭게 그걸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연령 규정을 좀 위로 올린다거나 이런 측면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연령을 낮췄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엄벌 취지의 경우를 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난 거죠, 사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효과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제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실증적인 근거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의지나 응고적인 개념도 그렇다고 완전히 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들도 응고적인 측면으로 좀 갔다가 이제 복지적인 측면을 좀 강조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중지를 전문가들과 그다음 이제 또 국민들 사이의 의견을 충분히 좀 취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입법 청원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원래 푸릇푸릇한 학창 시절의 어떤 그 첫사랑의 기억 뭐 이런 것들로 시작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사이버 공간이 학교 폭력의 새로운 무대로 자리 잡으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호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 학교 폭력도 그런 면은 있었지만 특히 사이버 학폭은 피해자 본인이 용기 내기 전에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도 알아채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청소년 특유의 또래 문화 특성상 자신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고 말 못할 고민들, 왜 우리 아이들이 현실 세계도 아닌 이렇게 이 채팅방에 감금이 되고 한두 줄의 저격글에 이렇게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지 우리들이 그 지점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린 녀석이 왜 가출을 했니? 그게 나쁜 짓 알면서도 왜 동참했니? 이렇게 왜 그랬냐고 따지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죠. 예, 아무쪼록 더 늦기 전에 현실 세계에서든 사이버 공간에서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소중한 꿈나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